실화 줄거리. 약제사의 강한 권유와 주의의 부추김으로 무리한 다리 수술을 한 샤를이 의료사고를 내게 되자 샤를의 평판은 땅에 떨어질 위험에 처한다. 남편에 대한 경멸감에 엠마는 로돌프에게 함께 도망가자고 제안을 하고 엠마의 격렬한 애정에 당황하고 있던 로돌프는 그녀를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며 너덜한 여자로 몰고 간다. 엠마와 로돌프는 만약 어떤 급작스런 일이 생겼을 때 그가 우연히 용빌에 있다면 집 뒤 골목길로 뛰어들 수 있도록 그녀가 덧문에 하얀 종이 쪽지를 붙여두기로 약속을 했었다. 엠마는 그 종이 쪽지를 붙여놓았다. 그러자 45분쯤 지나 시장 건물 모퉁이에 로돌프의 모습이 보였다. 엠마는 창문을 열고 그를 보려고까지 했다. 그러나 벌써 그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실망해서 다시 쓰러졌다. 그러나 곧 다시 보도를 걷는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의심할 것도 없이 로돌프였다. 그는 층계를 달려내려가 뜰을 가로질렀다. 그는 밖에 서 있었다. 그녀는 로돌프의 품 안에 뛰어들었다. 누가 보면 어쩌려고 하고 그가 말했다. 당신이 알아주셨으면 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조금 전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는 말을 정신없이 빠르게 하고 사실을 과장하고 없었던 일을 꾸며대기도 하면서 너무나 풍부한 삽입구를 덧붙여 말했으므로 그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자, 힘을 내요. 진정하고 꾹 참아요. 4년이나 참고 괴로워했어요.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을 온 세상에 알려야겠어요. 모두 들러붙어서 나를 못살게 구는거려. 이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나를 구해주세요. 엠마는 로돌프에게 꼭 매달렸다. 눈물이 그득한 두 눈은 마치 불 속의 불꽃처럼 빛나고 가슴은 심하게 파도치고 있었다. 로돌프는 이때만큼 그녀가 귀엽게 보인 적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정신없이 말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란 말이오? 나를 데리고 달아나요. 하고 그녀는 다급하게 외쳤다. 네, 같이 달아나요. 부탁이에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사나이의 입에 매달리듯 입을 갖다 댔다. 생각지도 않던 승낙을 키스 속에서 재빨리 잡아내기라도 하려는 듯이. 하지만 하고 로돌프가 말했다. 하지만 어쨌다는 거죠. 아이는 어떡하겠소. 그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데리고 가겠어요. 하는 수 없죠. 어처구니 없는 여자로군. 그는 멀어져가는 그녀를 바라보며 혼자서 중얼거렸다. 엠마는 누가 부르는 소리가 나서 뜰 안으로 달려간 것이다. 그날부터 보바리 부인은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데 매우 놀랐다. 사실 엠마는 아주 얌전해졌고 오이 저리는 방법을 시어머니에게 물어볼 만큼 겸손해졌다. 이것은 시어머니와 남편을 교묘하게 속이려는 속셈이었을까? 아니면 자기를 억누르는 은밀한 쾌락을 찾는 기분으로 언젠가는 버리고 갈 일의 괴로움을 한층 더 깊이 맛보려는 것이었을까? 그러나 사실 그런 것은 마음에 두고 있지조차 않았다. 그녀는 다가오고 있는 행복을 미리 맛보면서 꿈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로돌프와 이야기할 때 언제나 변함없는 화제였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속삭였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둘이 역마차를 탈 때의 기분은 어떨까? 당신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마차가 드디어 달리기 시작하는 순간에는 마치 풍선을 타고 구름 위로 날아오르는 기분일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저는 날짜를 손꼽아가며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은 안 그러세요? 보바리 부인이 이때처럼 아름답게 보인 적은 없었다. 그녀는 환희와 감격과 성공에서 우러나오는 뭐라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 요컨대 그것은 몸과 마음의 조건과 상황의 조화에서 오는 아름다움이었다. 그녀의 욕망, 그녀의 슬픔, 환락의 경험, 그리고 항상 새롭고 청청한 환상들이 마치 비료와 비와 바람과 태양이 꽃을 기르듯 그녀를 점점 성장시켰다. 마침내 그녀는 풍성하게 자기 천성의 꽃을 만개시키고 있었다. 그 눈꺼풀은 빛이 황홀히 녹아들어가는
연정이 깃든 눈동자의 긴 응시를 위해 일부러 새겨놓은 것처럼 여겨졌다. 그 뜨거운 숨결은 그녀의 홀쭉한 콧구멍을 볼록하게 만들었고 그 도톰한 입술 한 구석을 위로 치켜 올렸다. 햇빛이 비치면 인매가 솜털로 거뭇하게 그늘졌다. 묶은 머리가 목덜미에 늘어져 있는 모습은 마치 요염한 태페의 아름다움을 그리는데 익숙한 화가가 그려놓은 것 같았다. 그 머리는 매일처럼 되풀이되는 미래와 정사 때문에 마구 풀리는 대로 아무렇게나 묵직하게 묶여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한층 더 부드러웠고 그 몸매도 또한 그러했다. 보는 사람의 가슴 속에 스며드는 신비한 무엇인가가 그녀의 옷주름과 발등에서까지 발산되고 있었다. 샤를은 그녀가 신혼 시절처럼 못 견딜 정도로 귀엽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한밤중에 집에 돌아오면 그는 아내를 깨울 용기가 나지 않았다. 도자기로 만든 조그만 등잔불이 천장에 흔들리는 불빛을 동그랗게 비추고 있었고 베르트의 작은 요람에 쳐진 커튼은 침대 끝에서 어둠 속에 볼록해진 흰 오두막집처럼 보였다. 샤를은 물끄러미 그것을 지켜보았다. 귀여운 딸의 가벼운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이제부터 눈에 띄게 자라나겠지. 계절마다 부쩍부쩍 자랄 것이다. 이 아이가 잉크로 얼룩진 옷을 입고 책가방을 손에 들고 저녁 때 방실방실 웃으면서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눈에 떠올랐다. 오래지 않아 아이를 기숙사에 넣어야지. 그러자면 적잖은 비용이 들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는 곰곰이 생각했다. 가까이에 조그만 농장을 빌려서 매일 아침 왕진하러 가는 도중 손수 감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농장에서 나는 수입을 절약해서 저금을 하고 어느 것이라도 좋으니 주식을 사두면 될 것 같았다. 그러노라면 환자도 늘어갈 것이다. 샤를은 이렇게 계산을 해보았다. 베르트를 훌륭하게 키워 여러 가지를 가르치고 피아노도 익히게 하고 싶었다. 15살쯤 되어 여름에 엠마와 같이 커다란 밀짚 모자를 쓰면 얼마나 예쁠까. 먼 데서 보고 사람들은 모두 자매로 착각할 것이다. 그는 밤에 등불 아래서 딸이 부모 곁에 앉아 일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내 실내화에 술을 놓아주겠지. 집안일도 열심히 돌보고 또 온 집안을 다정하고 쾌활한 분위기로 가득 채워줄 것이다. 머지않아 결혼시킬 것도 생각해야 한다. 그녀에게 든든한 지위를 가진 착실한 신랑을 찾아주자. 그 사위는 내 딸을 행복하게 해주겠지. 그리고 그 행복은 언제까지나 계속되겠지. 엠마는 잠들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는 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샤를이 그녀 곁에서 잠이 드는 동안 그녀는 눈을 뜨고 다른 몽상 속에 잠겼다. 그녀는 벌써 한 주일 동안이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어떤 새로운 나라로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대로 달리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팔을 끼고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따금 산꼭대기에서 문득 한 도시를 보기도 했다. 도시는 둥근 지붕이며 달이며 배들, 레몬나무 숲과 뾰족한 종로에는 황새들이 둥우리를 지어 놓기도 한 흰 대리석의 성당들로 휘황찬란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마차를 몰고 간다. 붉은 코르셋을 입은 여자들이 받치는 꽃다발이 몇 개나 길가에 놓여 있다. 종소리가 들린다. 말 울음소리, 기타의 음률, 분수에 물 떨어지는 소리도 들린다. 분수에서 내뿜는 물보라가 그 밑에서 미소 짓고 있는 하얀 석상의 발밑에 쌓인 과일 더미를 식혀준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어촌에 도착한다. 거기에는 절벽과 어부들의 오두막을 따라 갈색 그물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그들은 여기에서 살기로 한다. 곤돌라를 타고 바다에도 나가고 해먹에 흔들리면서 쉬기도 하자. 생활은 비단옷처럼 편하고 안온하다. 그들이 바라보는 평온한 밤처럼 따뜻하고 별이 가득 빛난다. 엠마가 마음에 그려내는 이 무한한 미래에서는 하나도 특별한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 화려한 하루하루가 마치 파도와도 같았다. 그것은 햇빛이 눈부시고 푸릇푸릇하고 무한하고 조화로운 수평선에서 일렁이고 있었다. 이런 여러 가지 몽상이 펼쳐져 나갈 때 어린아이가 요람 속에서 기침을 하고 보바리에 코 고는 소리가 더 커져갔다.
엠마는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그때는 이미 새벽놀이 유리창을 희끄무레하게 물들이고 광장에서는 벌써 쥐스탱이 약방문을 열고 있었다. 엠마는 레르를 집으로 불러서 말했다. 망토가 하나 필요해요. 큼직한 망토 말이에요. 깃이 넓고 안을 댄 것으로요. 여행을 하십니까? 하고 그가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그런 거야 아무려면 어때요? 아무튼 부탁드리겠어요. 되겠지요. 빨리요. 레르는 공손하게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상자가 필요해요. 무겁지 않고 적당한 것으로. 예, 알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50cm에 92cm쯤이면 되겠군요. 요새 그런 게 유행하는 모양입니다만. 그리고 손가방도 하나. 아하, 틀림없이 뭔가 있구나 하고 레르는 생각했다. 그리고 하고 보바리 부인은 허리띠로부터 회중시계를 풀었다. 이걸 받아두세요. 계산은 이것으로 해주세요. 그러나 상의는 안 된다고 거절했다.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제가 부인을 신용하지 않는단 말씀입니까? 공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엠마는 하다못해 시계줄만이라도 받아달라고 고집을 부렸다. 레르가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막 돌아가려고 하는데 엠마가 다시 불러 세웠다. 물건은 모두 가게에 두세요. 망토는... 하고 엠마는 잠깐 생각하는 듯 하다가 말했다. 그것도 역시 이리로는 배달하지 마세요. 내게 그 망토 직공의 주소만 알려주세요. 그리고 직공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일러나 주세요. 두 사람이 함께 도망치기로 정한 것은 다음 달이었다. 엠마는 루앙에 볼 일이 있는 것처럼 하여 용비를 출발하기로 하고 로돌프는 마차 좌석을 예약하고 여권을 마련하고 파리에 편지를 내 마르세유까지 역마차를 대절해 두기로 했다. 마르세유에서 마차를 사서 곧장 제노아로 달릴 예정이었다. 엠마는 짐을 미리 레르네 가게에 보내놓았다가 거기서 직접 제비에 싣게 하면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 속에 어린아이에 대한 것은 들어있지 않았다. 로돌프는 말을 꺼내기를 피했고 엠마는 틀림없이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로돌프는 뒤처리를 하기 위해 2주일쯤 여유를 달라고 했다. 한 주가 지나자 다시 2주를 미루고 그 다음에는 병이 났다고 했다. 다음에 그는 혼자서 여행을 했다. 8월이 지나가 버렸다. 이렇듯 여러 번 연기한 뒤에 이번에야말로 그들은 9월 4일 월요일에 틀림없이 떠나기로 결정했다. 드디어 토요일, 예정한 날에 이틀 전이 되었다. 그날 밤 로돌프는 다른 때보다도 훨씬 일찍 왔다. 준비는 다 됐어요. 하고 엠마가 물었다. 그럼. 그리고 두 사람은 뜰의 꽃밭 주위를 한 바퀴 돈 다음 테라스에 가까운 동산 옆에 가서 앉았다. 당신 우울하신 것 같아요. 하고 엠마가 말했다. 그럴 리가 있나? 왜?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애정이 담긴 눈길로 귀여운 듯이 엠마를 바라보았다. 멀리 가버리게 돼서 그러세요. 하고 그녀는 말을 이었다. 당신이 사랑한 여러 가지 것들과 헤어지게 돼서 그러세요. 당신의 생활을 버리고 가게 돼서 그러세요. 알만해요. 알겠어요.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는 당신이 전부니까요. 당신을 소중하게 받들겠어요. 당신을 사랑하겠어요. 당신은 참으로 귀여운 사람이야. 그는 두 팔로 엠마를 껴안았다. 정말? 하고 엠마는 관능적인 기쁨을 담은 미소를 띠면서 말했다. 저를 사랑하세요. 그럼 맹세해 주세요.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고. 진심으로 사랑하오. 귀여운 사람. 불그스레한 보름달이 목장 끝에 지평선에 떠오르고 있었다. 다른 포플러 나뭇가지 사이로 쑥 올라왔으며 나뭇가지는 구멍 뚫린 검은 막처럼 군데군데 달빛을 가리고 있었다. 이윽고 다른 구름 한 점 없는 밤하늘에 나타나 새하얗게 빛나면서 땅 위를 비추었다. 달은 점점 걸음을 늦추어 무수한 별들이 모인 것 같은 큰 달덩어리를 강물 위에 던졌다. 그리고 그 빛나는 은빛은 반짝이는 비닐로 덮인 머리 없는 뱀처럼 물속으로 꿈틀거리며 파고 들어가는 것 같았다. 또 그것은 녹은 다이아몬드 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신기한 샹들리에와도 비슷했다.
두 사람 주위에는 조용하고 아늑한 밤이 펼쳐져 있었다. 나뭇가지의 잎 사이에 그림자가 여러 겹으로 겹쳐 있었다. 눈을 절반쯤 감은 엠마는 산들거리는 차가운 바람을 깊은 한숨과 함께 들이마셨다. 꿈속 같은 황홀한 기분에 잠긴 두 사람은 말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지난날의 살뜰한 애정이 흐르는 강물처럼 조용히 넘쳐 흘러 고강나무 향기에서 전해지는 달콤한 감각처럼 그들의 가슴에 되돌아왔다. 그리고 풀 위에 늘어져서 움직이지 않는 버드나무 그림자보다 더 길고 더 쓸쓸한 그림자를 추억 속에 던져 넣었다. 고슴도치와 족제비 같은 야행성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는지 이따금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또 드문드문 무르익은 복숭아가 생 울타리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 참 좋은 밤이로구나 하고 로돌프가 말했다. 앞으로는 이런 밤이 많을 거예요. 엠마가 대답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요. 여행하는 기분은 정말 즐거울 거야. 그런데 어째서 내 마음이 이렇게도 울적할까? 미지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일까? 몸에 밴 습관을 버려야 하기 때문일까? 아니야. 너무 행복에 겨운 거예요. 난 참 약한 여자죠. 용서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소. 로돌프가 소리쳤다. 잘 생각해봐요.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아니요, 절대로 안 해요. 엠마는 기를 쓰며 말했다. 그리고 로돌프에게 다가앉으며 말했다. 정말 내게 어떤 불행한 일이 있겠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나는 사막이든 절벽이든 바다든 뭐든지 넘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 생활은 날마다 한층 강하고 한층 완전한 포옹 같은 것이 될 거예요. 괴로움도 근심 걱정도 어떠한 방해도 있을 수 없어요. 두 사람만의 세계예요. 영원토록.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네, 대답 좀 해보세요. 로돌프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래 하고 대답하고 있었다. 엠마는 두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큰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같은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로돌프. 아, 사랑하는 로돌프.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그녀가 말했다. 12시예요. 자, 이제 드디어 내일이에요. 이제 하루 남았어요. 로돌프는 일어나서 돌아가려고 했다. 그의 움직임이 마치 도망가자는 신호인 것처럼 엠마는 갑자기 들떠서 말했다. 여권은 가지고 있죠. 잊으신 건 없어요. 아니, 틀림없죠. 프로방스 호텔이라고 했죠. 거기서 기다리는 거죠. 정오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일이에요. 하고 엠마는 마지막 포옹을 하면서 말했다. 그리고 그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로돌프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뒤를 쫓아 뛰어갔다. 그리고는 물가의 가시덤불 너머로 몸을 내밀고 소리쳤다. 내일이에요. 그는 이미 강 저쪽으로 건너가 목장 안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몇 분이 지난 뒤 로돌프는 걸음을 멈추었다. 하얀 옷을 입은 엠마가 유령처럼 차츰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보았을 때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나무에 기댔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나. 그는 심한 욕짓거리를 하면서 자신을 꾸짖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엠마는 아름다운 정부였어. 그러자 갑자기 엠마의 아름다운 모습이 그 정사의 갖가지 쾌락과 함께 마음속에 되살아났다. 처음에는 감동과 그리움이 간절했으나 차차 여자에 대한 반발심으로 옮아갔다. 어쨌거나 그는 몸짓을 섞어가며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고국을 떠나거나 아이를 떠맡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는 더욱 결심을 굳히기 위해 일부러 스스로에게 말했다. 게다가 여러 가지 귀찮은 일이 생길 뿐더러 비용이 든다. 아니, 안 된다. 안 돼. 도저히 안 될 일이다. 너무나도 어리석은 짓이다. 13. 집에 돌아온 로돌프는 곧 사냥기념으로 벽에 장식한 사슴머리 밑에 있는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펜을 잡기는 했지만
쓸 말이 떠오르지 않아 두 팔꿈치를 짚고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결심을 하고 나니 두 사람 사이에 갑자기 커다란 틈이 생긴 것처럼 엠마는 먼 과거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엠마에 대한 것을 무엇인가 생각해내려고 그는 침대 머리맡에 있는 벽장에서 오래된 랭스 지방의 비스켓 상자를 꺼냈다. 그는 언제나 이 상자 속에 여자들이 보내온 편지를 넣어두었다. 상자 속에서는 축축한 먼지 냄새와 시든 장미 향기가 풍겨나왔다. 먼저 얼룩이 희미하게 묻은 손수건이 눈에 띄었다. 언젠가 함께 산책할 때 그녀가 코피를 닦은 적이 있는 그녀의 손수건이었다. 그는 벌써 그런 일은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 옆에는 엠마가 보내준 조그마한 초상화가 귀퉁이마다 부딪혀 헐어 있었다. 치장이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추파를 던지고 있는 시선도 서글픈 효과밖에 내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좋지 않았다. 로돌프가 이 초상화를 들여다보면서 엠마의 얼굴을 생각해내려 하자 살아있는 얼굴과 초상화에 그려져 있는 얼굴이 서로 문지르고 지워져서 그녀의 윤곽이 점점 흐릿해졌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녀의 편지를 읽었다. 모두 여행에 관한 의논뿐이었으며 사무적이고 간단하고 틀에 박혀 있었고 조급했다. 그는 훨씬 전에 온 긴 편지가 읽고 싶어졌다. 상자 밑에서 그것을 찾아내려고 종이와 물건을 기계적으로 뒤적이는 동안 꽃다발이며 양말 데님, 검은 가면, 머리핀, 머리카락이 뒤죽박죽 섞여 나왔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상자의 쇠장식에 걸려 뚜껑을 열 때 끊어져 버렸다. 이렇게 여러 가지 추억 속을 방황하면서 그는 여러 편지의 글씨체와 문체를 살펴보았다. 그것은 각 낱말의 철자법이 다르듯이 모두 저마다 달랐다. 다정한 것, 명랑한 것, 장난스러운 것, 슬픈 것, 가지각색이었다. 사랑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돈을 요구하는 것도 있었다. 그 한마디에서 갖가지 얼굴 표정과 몸짓과 목소리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더러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것도 있었다. 사실 그의 머릿속에 있는 이러한 여자들은 마치 그들을 고르게 하는 똑같은 사랑의 수평계에 매달려 있는 듯이 서로 그 비중이 무거워졌다 가벼워졌다 했다. 그는 그들의 편지를 한 움큼 움켜쥐고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폭포처럼 떨어뜨리며 잠시 재미있어 했다. 그러나 마침내 실증이 나고 졸려서 로돌프는 상자를 벽장에 도로 넣어 두러 가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장난질도 숱하게 했구나. 이것은 그의 생각을 요약한 말이었다. 그대로였다. 여러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처럼 쾌락이 그의 마음을 거칠게 짓밟아버려 이제 거기에는 푸른 풀폭이 하나 나지 않았다. 그곳을 지나간 사람들은 아이들보다도 멍청해서 그 이름을 벽에 새겨두지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자, 이제 써야지 하고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는 펜을 집어들고 이렇게 썼다. 용기를 내시오, 엠마. 용기를 내시오. 나는 당신의 일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사실이야. 그 여자를 위해 하는 일이니까. 나는 성실한 거야. 하고 로돌프는 생각했다. 당신은 자신의 결심에 대해 차분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어떤 무서운 심연 속으로 끌어넣었는지 아십니까? 나의 가엾은 천사여,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당신은 행복을 믿고 미래를 믿고 완전히 마음을 맡기고 정신없이 걸어왔습니다. 아, 우리는 참으로 불행하고 무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돌프는 여기서 무언가 적당한 변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펜을 놓았다. 재산을 완전히 탕진해버렸다고 말하면 어떨까? 아니다. 그건 안 된다. 그런 말로는 아무것도 막지 못한다. 그러다가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된다. 그런 여자에게 도리를 깨우치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는 다시 덧붙였다. 나는 결코 당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항상 당신에게 몸도 마음도 깊이 바칠 것을 맹세합니다. 그러나 조만간 언젠가는 이 격렬한 감정도 틀림없이 사그러질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니까요. 권태가 찾아올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당신에게 숱한 회한을 안겨준 이상 나도 당신의 회한을 목격하고 직접 거기에 빠지게 되는 비참한 고통을 겪는 일이 없으리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을 괴롭힌다는 생각만 해도 나는 견딜 수 없습니다. 엠마, 나를 잊어주십시오. 어찌하여 내가 당신과 사귀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어째서 당신은 그토록 아름다웠습니까? 내 죄였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직 운명을 원망해 주십시오. 이 말은 언제나 효과가 있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아, 만일 당신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박한 여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반드시 내 이기적인 마음으로 같이 달아났을 것입니다. 당신이 경박한 여자라면 별로 위험하지도 않을 것이니까요. 그러나 당신의 매력이면서 고통이기도 한 그 순진한 정열 때문에 사랑하는 당신이요. 앞으로의 우리 입장이 얼마나 불안하게 될 것인지 이해하시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 역시 처음에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과를 예상하지도 못했고 그 자매나무 그늘에서 쉬듯 이상적인 행복의 그늘에서 편히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자는 내가 돈이 아까워서 그만둔 줄 알겠는데 아무려면 어때? 그래도 좋다. 어쨌든 처리해버려야지. 엠마, 세상은 냉혹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은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당신은 무례한 질문과 중상모략과 멸시, 그리고 어쩌면 모욕까지 당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모욕당하다니. 그런 일을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습니까? 당신을 여왕 자리에라도 앉히고 싶은 내가. 당신에 대한 추억을 부적처럼 껴안고 떠나렵니다. 나는. 당신을 괴롭힌 벌을 받기 위해 나는 먼 곳으로 혼자 사라지렵니다. 먼 곳으로 가렵니다. 어디냐고요? 그것은 나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미칠 것만 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언제나 정다운 당신으로 남아있어 주십시오. 당신을 잃은 불행한 인간에 대한 추억을 잘 간직해 주십시오. 당신의 어린아이에게도 내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언제나 기도할 때 내 이름을 부르도록 말입니다. 두 개의 촛불 심지가 떨리고 있었다. 로돌프는 일어나 창문을 닫고 다시 돌아왔다. 이제 다 쓴 것 같군. 아니, 또 있었구나. 그 여자가 찾아다니지 않도록 해놔야지. 당신이 이 슬픈 글을 읽을 무렵 나는 이미 멀리 떠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은 유혹을 피하기 위해 되도록 빨리 도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음을 약하게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다시 돌아옵니다. 아마도 우리는 뒷날 함께 지난 날의 사랑을 담담하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서명한다. 당신의 충실한이라고 할까? 아니, 안 된다. 당신의 벗. 그렇지. 이게 좋다. 당신의 벗. 그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고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다. 가엾은 여자야. 하고 그는 조용히 생각했다. 나를 바위같이 무정한 인간이라고 하겠지. 편지에 조금 눈물 흔적이 묻어있는 게 좋겠군. 하지만 눈물이 나지 않는 걸. 울 수 없는 게 내 탓은 아니거든. 그래서 루돌프는 컵에 물을 따라 손가락을 담갔다가 큼직한 방울을 편지 위에 툭 떨어뜨렸다. 잉크 위에 엷은 파란 얼룩이 생겼다. 그리고 편지 봉투에 봉인을 하려고 하다가 마침 마음에 사랑을 이라고 새긴 엠마가 보내준 도장이 눈에 띄었다. 이럴 때 쓰기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만 뭐 상관 있나. 그리고 나서 파이프를 세대 피우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로돌프는 일어나서 살구를 한 바구니 따오라고 했다. 그는 편지를 바구니 밑바닥에 포도잎으로 가려서 놓고 머슴 지라르에게 곧 보바리 부인에게 소중히 갖다 드리라고 일렀다. 로돌프는 계절에 따라 과일이라든가 사냥에서 잡은 짐승을 엠마에게 보내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늘 그녀와 편지를 주고받곤 했다. 부인께서 나에 대해서 묻거든 하고 그는 머슴에게 일렀다. 여행을 떠났다고 대답해라. 바구니는 부인에게 직접 드려야 한다. 지라르, 그럼 갔다 와. 조심해서. 지라르는 새 작업복을 입고 손수건을 살구 주위에 붙들어 매고는
투박스러운 징을 박은 나막신을 신고 성큼성큼 무거운 걸음으로 용빌로 향했다. 보바리 부인은 그가 도착했을 때 펠리시티와 함께 부엌 탁자 위에서 소곡구러미를 정리하고 있었다. 저의 주인 어른께서 부인께 갖다 드리라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하고 머슴이 말했다. 엠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잔돈을 찾으며 사나운 눈초리로 농부를 쏘아보았다. 머슴은 이런 선물에 그렇게 놀라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머슴이 나갔다. 그러나 펠리시테는 거기에 남아 있었다. 엠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살구를 갖다 두러 가는 척하면서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바구니를 둘러엎었다. 잎사귀를 잡아뜯고 편지를 꺼내 겉봉을 뜯었다. 그리고 등 뒤에 무서운 불길이라도 다가오는 것처럼 정신없이 거실로 뛰어갔다. 샤를이 거기에 있었다. 엠마는 그를 보았다. 샤를이 뭐라 말을 걸었으나 그녀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미친 사람처럼 취한 듯이 그 무서운 종이 쪽지를 움켜쥔 채 허둥지둥 층계를 뛰어 올라갔다. 편지가 손가락 사이에서 함석 조각처럼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3층에 있는 다락방 문 앞에서 그녀는 걸음을 멈추었다. 문은 닫혀 있었다. 엠마는 여기서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했다. 편지를 생각해냈다. 다 읽어봐야 했다. 그러나 읽는 것이 무서웠다.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게다가 어디서 어떻게 읽는단 말인가. 들킬 것 같았다. 아니, 여기면 괜찮아.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엠마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지붕의 슬레이트에서 답답하고 무더운 열기가 곧장 내려와 그녀의 이마를 짓누르는 것 같아서 숨이 콱 막혔다. 그녀는 닫혀있는 채광창까지 간신히 가서 빗장을 뽑았다. 그러자 강렬한 햇살이 일제히 쏟아져 들어왔다. 겹친 지붕 저편으로 넓은 들판이 까마득히 펼쳐져 있었다. 눈아래 보이는 마을 광장은 텅 비어 있었다. 보도의 조약돌이 반짝반짝 빛나고 집집마다 풍향계가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었다. 마을 모퉁이의 아래층 방에서 날카롭게 이상한 억양으로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비내가 농로를 돌리는 소리였다. 그녀는 채광창의 틀에 기대어 분노에 찬 서늘한 웃음을 띠면서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러나 편지의 주의를 집중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머릿속은 더 혼란해졌다. 엠마는 머릿속에서 로돌프를 그려보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두 팔로 힘껏 사나이를 껴안았다. 힘껏 종을 치는 것처럼 가슴을 치는 고동이 불규칙해지면서 점점 빨라졌다. 엠마는 땅이 무너져 버렸으면 하고 바라면서 날카로운 눈초리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째서 죽어버리지 못하는가? 무엇이 그녀를 막는가? 자유로운 몸이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나가 아래쪽 포도를 내려다보며 자신있게 말했다. 자, 밑에서 반사하여 똑바로 솟아오르는 광선이 그녀의 체중을 눈앞 깊은 구렁 속으로 잡아 끌었다. 광장의 땅이 흔들리면서 벽을 따라 솟구쳐 오르고 서 있는 마루가 앞뒤로 흔들리는 배처럼 기울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넓고 아득한 공간에 둘러싸여 그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같았다. 하늘의 푸른 빛이 온몸에 스며들고 바람이 텅 빈 머릿속을 휘몰아쳤다. 이제 끄는 힘에 몸을 내맡기고 휘어잡히는 대로 잡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농로 소리가 그녀를 불러대는 무서운 소리처럼 계속되고 있었다. 엠마, 엠마 하고 샤를이 불렀다. 엠마는 발을 멈추었다. 어디 있소? 빨리 와요. 아슬아슬하게 죽음을 벗어났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서 기절할 것만 같았다. 그녀는 두 눈을 감았다. 소매를 잡는 사람이 있어 깜짝 놀라 돌아다 보았다. 펠리시테였다. 나리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마님, 식사가 다 되었는데요. 내려가야 했다. 식탁에 앉아야 했다. 그녀는 애써 먹으려고 했지만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다. 꿰매야 할 곳을 찾는 것처럼 냅킨을 펼쳤다. 그리고 정말로 그 일을 하려는 듯이 헝겊에 실눈을 세워보려고 했다. 갑자기 편지 생각이 났다. 그 편지를 잃어버렸나? 어디에 두었지? 그러나 그녀는 매우 지쳐서 식탁을 떠날 구실을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게다가 엠마는 갑자기 겁쟁이가 되어버렸다. 샤를이 무서웠다. 남편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틀림없다. 사실 그는 이상스럽게도 이런 말을 꺼냈다. 우린 당분간 로돌프 씨를 못 만날 것 같군. 누가 그래요? 그녀는 움찔 놀라면서 물었다. 누가 그러더냐고. 샤를은 아내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은근히 놀라면서 대답했다. 지라르가 그러더군. 조금 아까 카페 프랑스 앞에서 만났는데 그러던걸. 주인이 여행을 떠났다던가 떠나기로 했다던가 하고 말이오. 엠마는 흐느껴 울었다. 왜 그렇게 놀라지? 그 사람은 가끔 그렇게 기분 전환을 하러 가는걸. 사실 그게 당연하지 뭐. 재산도 있고 독신이니까. 게다가 그 사람 꽤 바람을 피운다더군. 상당한 오입쟁이라는 얘기야. 랑글로아 씨 얘기를 들어보면. 하녀가 들어와서 그는 체면상 입을 다물었다. 하녀는 선반 위에 흩어져 있는 살구를 바구니에 담았다. 샤를은 아내의 얼굴이 새빨개진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구를 가져오게 하여 그 가운데 하나를 집어 깨물었다. 호, 맛이 참 좋은데. 자, 하나 먹어보구려. 그는 이렇게 말하며 바구니를 내밀었으나 엠마는 가만히 밀어놓았다. 그러면 냄새라도 맡아봐. 아주 냄새가 좋아. 그리고 살구를 몇 번이나 엠마의 코밑에 대주었다. 아, 가슴이 답답해요. 엠마는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다. 그러나 필사적인 노력으로 그녀의 격려는 멎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젠 괜찮아요. 신경이 좀 예민해진 모양이에요. 앉으세요. 그리고 어서 드세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녀는 남편이 이것저것 질문하거나 간호하려고 하거나 옆에 붙어서 떠나지 않게 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샤를은 엠마를 기쁘게 해주려고 다시 앉았다. 그리고 살구씨를 손바닥에 받아 자기 접시에 놓았다. 그때 갑자기 파란 이륜마차가 서두르며 광장을 달려 지나갔다. 엠마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뒤로 쓰러져 버렸다. 루돌프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루앙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런데 라 위세트에서 비시로 가려면 용빌 가도를 지나는 수밖에 없었으므로 그는 아무래도 이 마을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엠마는 번개처럼 저녁 어둠을 가르는 램프의 불빛으로 그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집안이 떠들썩해져서 약제사가 달려왔다. 식탁 위에 놓였던 접시와 함께 뒤집혀서 소스며 고기며 나이프며 소금 그릇이며 기름병들이 온 방 안에 흩어져 있었다. 샤를은 누군가 와달라고 소리치고 있었고 겁에 질린 베르트는 울고 있었다. 펠리시테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부인의 옷을 누추어 주고 있었다. 약국에 가서 방향초산을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약제사가 말했다. 엠마가 그 냄새를 맡고 눈을 떴을 때 그는 다시 말했다. 틀림없지요. 이 약이라면 죽은 사람도 깨어날 것입니다. 어디 말 좀 해보구려. 하고 샤를이 말했다. 말해봐요. 정신 차려요. 나라고 나. 샤를이란 말이요. 당신을 사랑하오. 나를 알겠소. 자, 우리 아기요. 키스해줘요. 어린아이는 엄마 목에 매달리려고 두 팔을 내밀었다. 엠마는 얼굴을 돌리고 헐떡이듯 말했다. 싫어. 싫어. 누구든 싫어. 그녀는 다시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침대로 옮겨졌다. 그녀는 입을 벌리고 눈을 감고 팔을 늘어뜨린 채 꼼짝도 않고 나빈형처럼 창백하게 누워 있었다. 두 눈에서 솟아나온 두 줄기 눈물이 베개 위로 천천히 흘러내렸다. 샤를은 침실 안쪽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 곁에서 약제사는 인생의 엄숙한 순간에 알맞는 명상적인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안심하십시오. 하고 그는 샤를의 팔꿈치를 툭 치면서 말했다. 발작은 이제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예, 좀 진정이 되는 것 같군요. 샤를은 아내의 잠든 얼굴을 지켜보면서 말했다. 가엾게 시리. 또 저렇게 쓰러지다니. 오면은 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물었다. 샤를은 아내가 살구를 먹다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켰다고 대답했다. 드문 일이군요. 하고 약제사가 말을 이었다. 그러나 살구가 졸도를 일으킨다고는 할 수 없지요. 이런 종류의 냄새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사람이 있거든요.
이건 병리학상으로나 생리학상으로도 매우 좋은 연구 과제가 될 것입니다. 신부들은 이러한 문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서 옛날부터 종교의식에는 향료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성을 마비시켜서 황홀한 기분을 자아내게 하려는 수법이지요.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가 민감하기 때문에 쉬이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동물뿔을 태우는 냄새라든가 갓 구운 빵 냄새를 맡고 기절한 예도 있더군요. 아내가 깹니다. 조용히 해주십시오. 하고 보바리는 나직하게 말했다. 사람뿐 아니라 하고 약제사는 계속 짓거렸다. 동물도 역시 그런 증세를 보입니다. 이를테면 지네페타 카타리아, 흔히 개박하라고 하는 풀에 참으로 이상야릇한 최음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선생님도 아시겠지요. 그리고 그것은 제가 확실히 보증할 수 있는 사실인데 브리두라는 남자가 개를 하나 기르고 있었죠. 지금 말팔리 거리에서 점포를 벌이고 있는 내 예친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만 이 개가 말이에요. 담뱃값만 들이대면 곧 경련을 일으키는 겁니다. 브리두는 여러 번 부하기에 있는 자기 별장에서 친구들을 모아놓고 실험해 보였답니다. 코담배처럼 단순히 재채기를 나게 하는 자극물이 동물의 생리에 이러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신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군요. 이야기를 조금도 듣고 있지 않던 샤를이 말했다. 이것은 신경계통의 장애가 수없이 존재한다는 증거지요. 약제사는 우쭐해져서 순진하게 웃으며 말했다. 부인도 실은 전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몹시 감수성이 예민합니다. 과민증이죠. 그래서 병에 대한 치료를 한답시고 체질 그 자체에 충격을 줄 그런 약은 어떤 것이든 절대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이롭지 못한 약은 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규칙적인 식이요법이 가장 좋습니다. 진통제, 완화제, 감미제 등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약간 자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고 보바리가 물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상 문제는 그것입니다. 먼저 번에도 신문에 났었지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때 엠마가 눈을 뜨면서 소리쳤다. 편지는 사람들은 그녀가 헛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그녀는 한밤중부터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뇌염 증세가 뚜렷했다. 한 달 동안 샤를은 아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자기의 환자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 잠자리에도 들지 않고 쉴 새 없이 그녀의 맥을 짚어보고 겨자고약을 붙여주고 냉찜질을 해주었다. 그는 얼음을 구하러 쥐스탱을 뇌샤텔까지 보냈다. 얼음이 도중에서 녹으면 다시 보냈다. 카니베 박사에게 진찰을 부탁하고 루앙에 있는 예스승 라리비에르 박사에게도 와달라고 했다. 샤를은 절망적인 기분이었다. 그가 무엇보다도 걱정한 것은 엠마의 정신적인 허탈 상태였다. 그녀는 말도 하지 않고 남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했으며 고통을 느끼는 것 같지도 않아 보였기 때문이다. 마치 육체와 정신이 다 같이 모든 운동을 쉬고 있는 것 같았다. 10월 중순 무렵 엠마는 등에 베개를 대고 침대에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다. 아내가 처음으로 잼을 바른 빵 조각을 먹는 것을 보았을 때 샤를은 울며 좋아했다. 엠마는 힘이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오후에는 몇 시간씩 일어나 앉아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엠마가 기분이 좋다고 해서 샤를은 그녀를 부축하여 뜰을 한 바퀴 돌았다. 길에 깔린 조약돌은 낙엽에 덮여 있었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슬리퍼를 끌면서 거닐었다. 그리고 샤를의 어깨에 기대어 줄곧 미소 짓고 있었다. 두 사람은 뜰 안쪽에 있는 동산 곁에 걸어갔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세우고는 한 손을 이마에 대고 아득히 먼 곳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지평선에는 풀을 태우는 불이 여기저기 언덕 위에 보일 뿐이었다. 필요하겠소, 여보. 하고 샤를이 말했다. 그리고 조용히 엠마를 밀어서 푸른 잎으로 덮인 시럭 밑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했다. 자, 이 걸상에 앉아요. 편할 테니까. 싫어요. 거기는 싫어요. 엠마는 끊어질 듯한 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현기증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병세가 다시 나빠졌다. 병세가 전보다도 불안정해지고 양상이 더 복잡해졌다. 어떤 때는 가슴이 아프고
그런가 하면 머리가 아프고 손발이 아팠다. 갑자기 토하기까지 했다. 샤를은 암의 초기 증세라고 생각했다. 더욱이 이 불쌍한 사나이는 돈에 대한 걱정까지 있었다. 14. 우선 그는 오메의 가게에서 가져온 약값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연했다. 물론 의사라는 입장에서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러한 빚을 진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다. 다음에는 집안의 여러 가지 잡비였다. 하녀에게 살림을 맡겨놓고 있었기 때문에 생활비가 엄청나게 들었다. 갖가지 청구서가 사방에서 날아들어왔고 드나드는 장사꾼들은 투덜투덜 불평했다. 그 가운데에서도 레르가 누구보다도 그를 괴롭혔다. 실제로 이자는 엠마의 병세가 가장 나빠졌을 때 그 기회를 이용하여 계산액을 늘리려는 생각으로 망토며 여행 가방을 1개가 아니라 2개씩 그리고 그 밖에 갖가지 물건을 들고 들어왔다. 샤를이 필요 없다고 아무리 말해도 이 물건은 댁에서 주문하신 물건이라 도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 짓을 하면 부인께서 병환을 낳으신 뒤에 역정을 내실 거려. 선생님은 그 점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고 오만하게 짓거렸다. 요컨대 이 장사꾼은 자기의 권리를 버리거나 물건을 도로 가져가느니 차라리 소송이라도 제기하겠다고 단단히 결심하고 달라붙은 것이었다. 샤를은 나중에 물건을 레르의 가게로 돌려보내라고 일렀다. 그러나 펠리시테는 깜빡 잊어버리고 말았다. 샤를도 다른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아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레르가 다시 지부를 재촉하러 왔다. 위협하는 말로 협박도 하고 우는 소리를 늘어놓기도 해서 결국 샤를은 마침내 6개월 만기의 어음에 서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어음에 서명을 하자 그에게는 문득 대담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것은 레르에게서 1000프랑을 빌리는 일이었다. 샤를은 말하기 어려운 듯이 이 금액을 마련해 줄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그리고 기한은 1년, 이자는 얼마라도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레르는 곧 자기 가게로 뛰어가 돈을 가지고 와서 또 한 장의 어음을 쓰게 했다. 그 어음은 보바리가 다음해 9월 1일에 1070프랑을 레르나 그의 지명인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금액은 이미 어음 기재가 끝난 180프랑을 합하면 꼭 1250프랑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6푼 이자로 빌리고 4분의 1의 수수료를 받으면 납품한 물건에서 적어도 3분의 1을 회수한다고 쳐서 12개월 뒤에는 130프랑의 이익이 생긴다는 계산이 된다. 더욱이 레르는 이것으로 거래가 완전히 끝나게 된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는 샤를이 1년 뒤에 이 어음을 지불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틀림없이 다시 고처스로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가 내놓은 빈약한 돈이 마치 요양원에 들어가서 자라듯이 의사에게서 영양분을 듬뿍 얻어먹고 자라 살이 토실토실 찌고 주머니가 터질 만큼 커져서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었다. 게다가 레르는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있었다. 네샤텔 병원에 사가주를 납품하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고 기요맹 씨는 그리메닐 토탄강 주식을 나눠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또 그는 아르게이유와 루앙 사이에 새로운 승합마차 사업을 시작할 궁리를 하고 있었다. 이것만 되면 황금사자의 포장마차 같은 것은 곧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다. 마차 싹은 싸고 더 빠르고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으니까 용빌의 모든 상거래는 자기 혼자서 도맡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내년에 이 엄청난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샤를은 이따금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할까 아니면 무엇을 팔까 하고 이리저리 해결 방법을 궁리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승낙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팔 물건이 없었다. 그러고 보니 정말 어찌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그는 불쾌한 생각들을 머릿속에서 재빨리 쫓아내버렸다. 그러한 일 때문에 엠마를 잊고 있었다는 자책감이 들었고 그런 마음의 고민 때문에 가장 소중한 엠마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마치 자신의 모든 생각은 아내에게 바쳐야 하고 한순간일지라도 아내를 잊는 것은 아내의 소유물을 훔치는 것과 같은 일인 것처럼 생각했다. 그해 겨울의 주위는 혹심했다. 엠마의 회복은 매우 더디었다. 날씨가 좋을 때에는 안락 의자에 기대 앉아 광장이 바라다 보이는 창문가로 데려가 달라고 했다.
엠마가 이제는 뜰을 무척 싫어해서 그쪽에 덧문을 닫아 놓았기 때문이다. 엠마는 또 말을 팔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지금은 모두 싫어졌다. 그녀의 머리에는 이제 다만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 그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았다. 자리에 누운 채 가벼운 식사를 하고 초인종을 울려 하녀를 불러다가 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그녀와 잡담을 나누기도 했다. 도매시장 건물의 지붕 위에 쌓인 눈이 방 안으로 희게 고정된 햇빛을 대비치더니 얼마 안 있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엠마는 일정하게 되풀이되는 그날그날의 하찮은 일들을, 그녀와는 별로 관계도 없는 일들을 날마다 왠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그 사소한 일 가운데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매일 저녁 제비가 도착하는 일이었다. 여간집 여주인이 큰 소리를 지르면 다른 목소리가 이에 대답한다. 그리고 포장 위에 짐을 찾는 이폴리트의 등불이 어둠 속에서 별처럼 보였다. 점심때에는 샤를이 돌아왔다가 다시 나갔다. 그러고 나면 엠마는 스프를 먹었다. 5시 해질 무렵이 되면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이 남학신을 끌며 보도 위를 걸어가면서 연방 덧문의 걸고리를 자막대기로 두드렸다. 브루니 지향 신부가 그녀를 방문하러 오는 것은 이때쯤이었다. 그는 엠마의 건강 상태를 물어보고 여러 가지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면서 상냥하게 수다를 떨어 그녀에게 교묘히 신앙을 권했다. 그의 법이만 보아도 그녀는 마음이 든든했다. 병이 몹시 악화되어 이제는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한 어느 날 그녀는 성찬배수를 부탁했다. 그녀의 방에서 식을 올릴 준비가 시작되고 과일즙을 넣어둔 찬장을 제단으로 만들고 펠리시테가 다알리아 꽃을 마루에 뿌리는 것을 보고 있는 동안 엠마는 몸속에 무언가 억센 것이 흘러 자기가 고통을 통해 모든 지각과 감정에서 해방되는 것을 느꼈다. 가뿐해진 몸에서는 이제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올라가서 마치 불을 붙인 향 연기가 허공에 빨려 들어가듯 끝없는 하느님의 사랑 속으로 몰입해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침대 시트에 성수가 뿌려지고 신부는 성체 용기에서 하얀 성체빵을 꺼냈다. 엠마는 성체를 받기 위해 입술을 내밀었을 때 이 세상 것이 아닌 기쁨으로 정신이 아찔해지는 것 같았다. 침대 커튼이 구름처럼 엠마 주위에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고 조그만 옷장 위에서 타고 있는 2개의 촛불은 눈부신 후광처럼 보였다. 그러자 엠마는 공중에서 들려오는 천사들의 하프 소리를 들은 듯했고 또 푸른 창공에 초록빛 종료를 받쳐들고 있는 성자들에게 둘러싸여 황금의 옥자에 계신 하느님이 날개가 있는 천사들에게 하계로 내려가 자기를 안고 오라고 분부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듯해 엠마는 고개를 숙였다. 이 찬란한 환각은 가장 아름다운 꿈으로 그녀의 기억에 남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때만큼 격렬하지는 않지만 지금도 계속되는 그 기분 좋은 감각을 한번 잡아보려고 애썼다. 오만한 마음으로 지칠 대로 지친 엠마의 영혼은 간신히 그리스도적 겸허한 마음속에서 안식을 찾게 된 것이다. 약한 자라는 기쁨을 느끼면서 그녀는 그녀의 내부에서 자신의 의지가 허물어져가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것이야말로 신의 은총이 흘러들어오는 커다란 입구가 될 것이다. 현세의 행복 대신 보다 큰 하늘의 기쁨, 다른 모든 사랑을 뛰어넘은 초월한 또 하나의 사랑, 끊임없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사랑이 있었던 것이다. 엠마는 자기의 희망이 그려내는 꿈속에서 대지의 아득한 높은 위를 감돌다가 하늘 속에 녹아들어가는 깨끗한 경지를 엿보고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 성녀가 되고 싶었다. 그녀는 묵주를 사고 부적을 몸에 지녔다. 침대 머리맡에 에메랄드를 박은 성자의 유물 상자를 놓고 밤마다 입 맞추고 싶어 했다. 사제는 엠마의 신앙은 열심히 지나쳐서 이단으로 빗나가거나 엉뚱한 짓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매우 감탄했다. 그러나 신부는 이런 문제에 정통하지 못했으므로 엠마의 열정이 그가 배려해 줄 수 있는 한계를 넘게 되자 주교님의 단골 서점 주인인 블라르시에게 편지를 보내 교양 있는 부인의 신앙 지도를 할 만한 좋은 책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서점 주인은 마치 곰둥이들에게 냄비솥이라도 보내듯이 무관심하게 그 무렵 일반적으로 팔리던 종교 서적을 되는 대로 묶어서 보내왔다. 그것들은 문답체로 된 입문서와 거만한 문장으로 된 팸플릿과 장밋빛 두꺼운 표지를 붙인 달콤한 문장의 소설 같은 것으로 풍류 시인인 채 하는 신학생이라든가 참회한 여류 작가가 쓴 작품 등이 그 속에 끼어 있었다. 그 가운데는 깊이 생각하라라든가 각종 훈장의 소유자 XXC의 저 마리아의 발밑에 무릎 꿇는 귀족이라든가 볼테르의 오류 젊은이들을 위하여 같은 것도 있었다. 보바리 부인은 어느 것에나 온통 몰두할 만큼 이해력을 갖지 못했다. 게다가 그녀는 이런 잡다한 책을 너무 서둘러 읽어버리려고 했다. 예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칙은 성가시고 짜증스러웠다. 기고만장한 뒤의 교의 논쟁은 그녀가 알지도 못하는 인물을 공격하려고 지나치게 길을 쓰고 있어서 불쾌했다. 또 종교 냄새가 풍기는 통속소설은 너무도 세상 일을 모르고 쓴 것처럼 느껴져서 실증을 구하는 진리로부터 모르는 사이에 그녀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엠마는 끈기 있게 읽었다. 그리고 그 책을 어쩌다 손에서 놓기라도 하면 드높은 것을 동경하는 영혼이 안을 수 있는 가장 미묘한 카톨릭적 우수에 사로잡히는 듯한 생각이 들었다. 로돌프에 대한 추억은 그녀의 마음속 깊숙이 가라앉아 있었다. 그것은 지하실에 넣어둔 왕자의 미라보다도 더 장엄하고 더 조용히 거기에 누워 있었다. 향로를 칠한 그 위대한 사랑에서는 어떤 향기가 떠올라 그것이 모든 것을 꿰뚫고 그녀가 들어가 살고 싶은 정결한 분위기 속에까지 다정한 향기를 피워주었다. 고딕풍의 기도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가 신에게 바치는 말은 지난날 불륜의 사랑에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속삭이던 것과 똑같이 달콤한 말이었다. 그것은 신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그녀는 온몸이 지칠 대로 지쳐서 마치 속은 것 같은 기분으로 일어서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을 찾는 것도 역시 선행의 하나다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믿음이 깊다는 것을 자부하는 마음에서 엠마는 자신을 옛날의 귀부인들과 비교했다. 옛날 라 발리에르 공작 부인의 초상화를 보고 그 부귀영화를 꿈꾼 적이 있는 귀부인들. 긴 의상에 화려한 치맛자락을 엄숙하게 끌면서 속세의 마음 상한 눈물을 마음껏 그리스도의 발밑에 쏟으러 몰려갔던 귀부인들과 비교했다. 그래서 엠마는 자선을 베푸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가난한 사람들의 옷도 꼬매주고 해산한 여자들에게 장작도 보내주었다. 어느 날 샤를이 집에 돌아와 보니 부엌에서 거지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서 수프를 먹고 있었다. 엠마가 앓는 동안 남편이 유모에게 맡겨두었던 어린 딸을 다시 집에 데리고 왔다. 그녀는 딸에게 읽기를 가르치려고 했다. 베르트가 아무리 울어도 그녀는 화내지 않았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체념하려는 생각에서였다. 누구에게도 너그럽게 한다는 태도였다. 그녀의 말씨는 상냥하고 어떤 말을 할 때에도 아름다운 표현에 차 있었다. 자기의 아이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천사 아가씨, 이제는 배가 아프지 않아요. 보바리 노부인도 이제는 며느리에게 잔소리할 일이 없어졌다. 굳이 말하라고 한다면 며느리가 내 집 행주 떨어진 것을 깁지 않고 다른 고아들을 위해 셔츠를 짜주는 일이었다. 그러나 부부싸움에 지쳐버린 노부인은 이 평온해진 아들네 집에서 사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영감의 심수를 피하기 위해 부활제가 끝날 때까지 머물러 있었다. 영감은 성금요일에는 꼭꼭 돼지순대를 먹고 싶다고 떼를 쓰는 사람이었다. 정확한 판단과 태도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지는 시어머니를 상대하는 것 말고도 랑글루아 부인과 카롱 부인 등 여러 부인들, 그리고 2시부터 5시까지는 언제나 사람 좋은 오메 부인이 반드시 찾아왔다. 오메 부인은 엠마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수군대는 말을 절대로 믿지 않았다. 오메 씨의 아이들도 엠마를 보러 왔다. 아이들 시중을 들기 위해 함께 온 쥐스탱은 아이들과 함께 방에 들어와 입구에 잠자코 서 있었다. 보바리 부인은 그런 것은 별로 개의치 않고 화장을 하기 시작하는 때도 있었다. 그녀는 먼저 빗을 뽑고 머리를 확 흔들었다.
검은 고수머리 전체가 흘러서 무릎까지 늘어지는 것을 처음 보았을 때 이 가엾은 소녀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세계에 갑자기 발을 들여놓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 아름다움에 몸을 부르르 떨었다. 엠마는 아마 쥐스탱의 말없는 숭배도 수줍음도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자기의 생활에서 사라져버린 사랑이 바로 그곳에 자기 옆에 그 투박한 삼배 셔츠 밑에 그녀가 내뿜는 아름다움을 향해 열려진 젊은이의 가슴 속에 숨쉬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게다가 지금 그녀는 모든 일에 극히 무관심했다. 그녀의 말씨는 다정했으나 눈길은 몹시 거만했으며 태도가 한결같지 않아 곁에서 보면 제멋대로인지 자비로운 것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이를테면 어느 날 밤 외출하고 싶다면서 분명치 못한 말로 변명을 늘어놓는 하녀에게 화를 내다가 갑자기 엉뚱한 말을 꺼냈다. 그럼 너 그 남자에게 반했구나. 그러고는 얼굴이 빨개진 펠리시테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구슬픈 목소리로 덧붙였다. 갔다 오렴. 어서 가서 즐기고 오렴. 이른 봄이 되자 엠마는 남편이 말리는데도 뜰의 모습을 구석까지 다 바꾸어 버렸다. 그러나 샤를은 어쨌든 아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을 기뻐했다. 엠마는 회복해 가면서 점점 더 그러한 의지를 보이게 되어 우선 그녀는 적당한 기회를 보아 유모 롤레 아주머니를 쫓아버렸다. 이 여자는 엠마가 회복기에 있을 때 자기의 젖먹이 둘과 맡아 기르고 있는 사내 아이를 데리고 자주 부엌에 나타나는 버릇이 있었다. 사내 아이는 식인종 이상으로 많이 먹었다. 다음에 엠마는 오맨의 가족을 적당히 멀리하고 이어서 다른 손님들도 차례로 몰아내고는 자기 역시 성당에 별로 나가지 않게 되었다. 그녀가 종교에 무관심하게 되자 약제사는 대단히 기뻐하며 엠마에게 자기 뜻과 통한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동안 부인께서는 그 시시한 설교에 너무 빠지신 경향이 없잖아 있었지요. 브루지니앙 신부는 전과 다름없이 아이들의 교리 문답을 끝내면 매일 찾아왔다. 그는 집안에 있는 것보다 문 밖의 조그만 숲에서 서늘하게 쉬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조그만 숲이란 뜰에 나무를 올린 실옥밑이었다. 마침 샤를이 돌아오는 시간이었다. 두 사람은 다 더워했기 때문에 달콤한 사과주를 내놓았다. 그들은 부인이 완쾌한 것을 축하해서 잔을 들어 건배했다. 비네도 가까이에서 조금 아래쪽 동산 담에 기대어 가재를 낳고 있었다. 보바리는 함께 와서 한 잔 들 것을 권했다. 비네는 병막에 뽑는 명수였다.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은 그는 자기 가까이에서 먼 곳까지 둘러보면서 말했다. 병을 이렇게 탁자 위로 똑바로 세워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끈으로 끄는 다음 코르크를 밀어낼 때에는 천천히 조금씩 밀어냅니다. 식당에서 탄산수 마개를 뽑는 그 요령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본보기를 보이다가 사가주가 뿜어나와 사람들의 얼굴에 묻을 때가 있었다. 그러면 신부는 입으로 웃으면서 농담했다. 당신의 호의가 눈에까지 튀는군요. 사실 그는 세상 일을 잘 아는 신부였다. 어느 날 약제사가 샤를에게 부인의 기분을 전환할 겸 루앙 극장으로 유명한 테너 가수 라가르디의 노래를 들으러 같이 다녀오라고 권했을 때에도 신부는 언짢은 표정 하나 짓지 않았다. 신부가 잠자코 있는 것이 뜻밖이었으므로 오메는 그의 의견을 듣고 싶어 했다. 신부는 음악은 문학만큼 풍속에 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러자 약제사가 문학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를테면 연극은 여러 가지 편견을 깨뜨리는 데 도움이 되고 흥미를 느끼게 하면서 도덕을 가르친다고 그는 주장했다. 희곡은 웃으면서 풍속을 교정합니다. 브루지니앙 신부님. 볼테르 비극의 대부분을 보십시오. 철학적 고찰이 재치 있게 들어있지만 그것은 민중에게 도덕이나 처세술을 가르치는 참된 학교가 되고 있지요. 나는 말입니다. 하고 비네가 끼어들었다. 옛날에 파리의 개구쟁이라는 연극을 보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늙은 장군의 역이 좋았습니다. 노 장군은 여공을 유혹한 양갓집 아들을 혼내주는데 그 청년은 그 뒤 물론 하고 오메가 말을 이었다. 세상에는 좋지 못한 약제사가 있는 것처럼 나쁜 문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 예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로 묶어서 비난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갈릴레이를 감옥에 집어넣은 그 증오할 만한 시대에나 어울리는 야만 사상입니다. 좋은 책도 훌륭한 작가도 있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어요. 하고 신부가 반박했다. 그러나 저속하게 화려하고 황홀한 분위기가 감도는 방에 남녀가 서로 모여있게 되면 이교도적인 분장과 눈부신 등불과 방종스러운 말 등이 어우러져 이 모두가 마침내는 방탕스러운 기분을 자아내서 불순한 유혹과 파렴치한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이것은 적어도 신부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견해입니다. 아무튼 하고 그는 콧담배를 한 줌 집어 엄지손가락으로 동그랗게 뭉치면서 갑자기 신비스러운 말투가 되면서 덧붙였다. 교회가 흥행물을 나쁘다고 비난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규칙은 따라야 합니다. 어째서 교회는 배우를 파문하는 겁니까? 하고 약제사가 물었다. 옛날에는 그들도 종교의식에 공공연히 참여했습니다. 암요, 합창대의 한복판에서 성사극이라는 희극 같은 것을 공연했지요. 그 희극 속에서는 예의범절이 곧잘 침범되었단 말입니다. 신부는 하고 신음했을 뿐이다. 약제사는 다시 계속했다. 그것은 성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서에는 아시겠지만 군데군데 있지 않습니까? 외설스러운 데가 말입니다. 부르니지앙 신부가 화난 듯한 몸짓을 하자 정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서는 젊은 처녀에게 읽힐 만한 책은 될 수 없을 거려. 나 역시 난처할 겁니다. 만약 우리 아탈리가 성서를 권하는 것은 신교도지 우리가 아니요. 신부는 더 참을 수 없어 소리를 질렀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고 오메가 말했다. 오늘날과 같은 문명개화 시대에 해도 없고 교훈적이고 또 때로는 위생에 좋기조차 한 지적 오락을 아직도 금지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런지도 모르겠군요. 하고 의사는 찬성한다는 것인지 누구의 기분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인지 아니면 전혀 자기 의견이 없는 것인지 애매하게 대답했다. 이야기가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약제사는 이 기회에 끝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성직자들 가운데도 보통 옷을 입고 무의들이 춤추는 것을 구경하러 가는 사람도 있다더군요. 나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설마 하고 신부가 말했다. 아니,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한마디씩 잘라서 되풀이했다.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놈들이 나쁘지. 상대방이 무슨 싫은 소리를 하든 참고 들으려고 각오한 부르지니앙 신부는 슬쩍 말을 돌렸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인간들은 별별 짓을 다 하던거려. 약제사는 큰 소리로 말했다. 여보시오, 오메씨. 신부의 눈초리가 너무도 험악해서 약제사는 겁이 났다. 아닙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만 너그러움이 인간의 마음을 종교로 끌어당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이요, 사실이요. 하고 사람 좋은 신부는 깨끗하게 양보하고 의자에 고쳐 앉았다. 그러나 신부는 곧 일어나서 돌아갔다. 그러자 오메 씨는 얼른 의사에게 말했다. 이것이 바로 입씨름이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내가 해치우지 않았습니까? 그저 내 말을 믿으십시오. 아까 얘기하다가 말았지만 부인을 모시고 극장에 가십시오. 선생의 일생에 한 번 저런 신부를 단단히 화내게 할 정도로 가치가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 가게를 봐줄 사람만 있다면 저도 함께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빨리 가시는 게 좋습니다. 라가르디가 출연하는 것은 이번뿐인데 그 사람은 엄청난 급료를 받고 영국으로 건너갈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틀림없다는 소문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지요. 돈도 많고요. 첩 3사람하고 요리사를 1사람 데리고 다닌답니다. 위대한 예술가들은 모두가 돈과 정력을 낭비하는 법입니다. 그들은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 방종한 생활이 조금쯤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젊었을 때 절약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선병원에서 죽게 마련이죠. 벌써 식사 시간이군요. 그럼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샤를의 머리에는 극장에 갈 생각이 생겨서 곧장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엠마는 처음엔 거절했다. 피로하다느니
귀찮다느니, 비용이 든다느니 하고 이유를 달았다. 그러나 샤를은 놀랍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만큼 기분 전환은 아내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무것도 걸리는 것이 없었다. 어머니로부터 예상하지도 않았던 돈이 300프랑 왔고 현재 지고 있는 빚도 그다지 대단한 금액이 아니며 레르에게 지불할 어음기한도 아직 멀었기 때문에 벌써부터 근심할 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엠마가 일부러 마음을 써서 사양하는 것이라고 보고 더 열심히 권했다. 엠마는 마침내 승낙하고 말았다. 그래서 다음날 8시에 부부는 제비에 올라탔다. 약제사는 자기가 꼭 용빌에 남아있어야 할 이유도 없을 터인데 자신은 나갈 수 없는 몸이라고 단념하고 보바리 부부의 출발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럼 잘 다녀오십시오. 참으로 부럽습니다. 그리고는 옷자락에 4단의 장식을 단 파란 드레스를 입은 엠마를 향해 말했다. 참 아름답습니다. 루앙에서는 아마 인기가 대단하실 겁니다. 역마차는 보아지느 광장의 붉은 십자여관 앞에 섰다. 지방 도시의 변두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커다란 외양간이 있고 조그마한 침실과 안뜰 한복판에는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상인들의 진흙투성이 이륜마차 옆에서 암탉이 떨어진 곡식을 쪼아먹고 있는 그러한 여관이었다. 벌레 먹은 나무로 된 발코니가 달려서 겨울밤에는 바람에 삐거덕 소리를 내는 낡은 여관이었다. 언제나 손님들이 가득 몰려 소란했고 먹을 것이 가득히 놓여있는 우중충한 탁자는 브랜디 커피 글로리아가 쏟아져서 끈적끈적했으며 두꺼운 창유리는 파리똥으로 누렇고 축축하게 젖은 냅킨은 싸구려 포도주 얼룩으로 시커먼 그런 마음 편한 오랜 여관이었다. 마치 도예지 사람 옷차림을 한 농사꾼처럼 역시 아무래도 시골 냄새가 마구 풍겼으며 앞 한쪽 길에는 카페가 있고 뒤에 들판 쪽에는 채소밭이 붙어 있었다. 샤를은 곧 표를 사러 나갔다. 그는 무대 옆에 있는 좌석과 2층 좌석을 구별할 줄 몰라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으나 납득이 가지 않아 몇 표구에서 극장 지배인에게로 보내진 뒤 일단 여관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표 파는 곳으로 되돌아가는 등 극장과 한길 사이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했다. 부인은 모자와 장갑과 꽃다발 따위를 샀다. 남편이 막이 오를 때까지 늦어지지나 않을까 하여 몹시 조바심을 했다. 그래서 수프를 먹을 겨를도 없이 부부는 극장으로 갔으나 아직 입구의 문은 닫혀 있었다.